10월 어느 날 아침, 일본 후쿠시마현에 또다시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원자로 내부에서 냉각수 누출이 감지되었고 방사능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작은 이상 현상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SNS에는 피난 행렬과 공황 상태의 영상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2011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된 건가? 그때나 지금이나 일본 정부의 첫 반응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통제되고 있다. 안전하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다릅니다. 정부가 말하는 안전이란 단어에 아무도 믿음을 두지 않습니다. 방사능 수치는 이미 평시의 40배를 넘어섰고 해양 방류 계획이 재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일본은 과연 무엇을 배운 것인가? 맞습니다. 2011년의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교훈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1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같은 장소, 같은 문제, 같은 무능함을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고 정치와 산업이 얽혀있는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안전은 늘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반면 한 나라가 조용히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이 안전과 성장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착각하고 있을 때 한국은 그것을 병행 가능한 목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은 단지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 아니라 국가 신뢰와 기술 자존심의 상징으로 진화했습니다. 후쿠시마의 혼란 속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CNN의 기자가 한국의 한 에너지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왜 한국의 원전은 비슷한 규모의 지진에도 문제가 없었는가? 그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한국은 원전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그 말 속에 모든 차이가 담겨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건물을 중심으로 안전을 생각하지만 한국은 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 그리고 인간의 책임감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으로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 APR-1400 원자로는 자동 냉각 시스템과 다중 방호벽을 갖추었고 72시간 이상 외부 전력 없이도 스스로 냉각을 유지합니다.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정전 사태가 한국에서는 더 이상 재현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원자력 안전 기준을 군사 위성망과 연결해 실시간으로 기후 변화, 지진파, 온도 변화를 분석합니다. 즉, 한반도의 모든 원전은 단일한 AI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움직이는 살아있는 발전소입니다. 이와 같은 체계는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일본은 이런 모델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여전히 위기 후 대응 중심이지만 한국은 위기 전 예측 중심입니다. 하나는 과거를 반복하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설계하는 구조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번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 일본의 전력 시장이 크게 흔들리자 아시아 에너지 선물 시장에서 한국전력공사의 K에너지 스테이블 인덱스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한국을 동북아 유일한 안정적 공급자로 평가합니다. 결국 재난의 그림자가 일본을 덮을수록 빛은 더 선명하게 서울을 비춥니다. 일본의 한 시민단체 대표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비판하던 시절이 부끄럽다. 그들은 원자력을 통제했고 우리는 원자력에 통제당했다. 이 한 문장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느냐, 인간이 기술을 길들이느냐. 흥미롭게도 지금 한국의 APR-1400 원전은 UAE의 바라카, 폴란드의 오스트롤렌카, 체코의 두코바니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새로운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부 일본 기업들이 한국형 원전의 안전 매뉴얼을 참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전의 순간이죠. 그렇다면 이 장면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후쿠시마는 경고였고 서울은 해답이었다. 한쪽은 과거에 머물렀고 다른 쪽은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은 단지 기술 강국이 아니라 예방 강국입니다. 위기를 피하는 게 아니라 위기 이전에 대비하는 나라. 그것이 이번 후쿠시마 사태가 드러낸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원전뿐 아니라 풍력, 태양광, 수소까지 모두 AI 기반 통합 네트워크로 관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일본이 여전히 수동식 사고에 머물러 있다면 한국은 이미 자율주행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국가의 사고방식이 충돌한 순간이며 동시에 미래 에너지 시대의 주도권을 가르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후쿠시마의 어둠 속에서 세계는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그 답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후쿠시마의 재난 이후 일본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무너진 것은 신뢰였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 기술에 대한 신뢰,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 말입니다. 2011년 당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 운영국이라 자부했지만 그 신념은 폭발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통제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과거의 매뉴얼로 현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 매뉴얼, 언론 통제 매뉴얼, 심지어는 사과문 매뉴얼까지요. 하지만 문제는 매뉴얼로는 신뢰를 복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죠. 일본의 에너지 행정은 너무 오랫동안 형식적 안전에 의존해왔습니다. 문서를 잘 작성하면 안전이 확보된다는 착각 말입니다. 정확히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완전한 안전을 보장한다는 정책을 내세웠지만 그 약속을 지킬 기술적, 제도적 기반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전 주변의 경보 시스템은 여전히 2000년대 초반의 통신망에 의존하고 있고 인공지능 기반 예측 시스템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난 5년간 원전 관련 예산의 30%가 홍보 사업에 쓰였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일본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같은 시기에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한국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미리 대비하는 구조를 만들었죠. 한수원은 원전 가동과 동시에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매일 1억 개 이상의 센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그 결과 작은 이상 징후도 미리 감지해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사고 후 대책을 논할 때 한국은 이미 사고 전 대응을 완성한 셈이죠. 그 차이는 사고 이후의 사회 반응에서도 드러납니다. 일본에서는 매번 사고가 날 때마다 정치적 책임 공방이 이어지지만 한국에서는 시스템이 사람을 보호한다. 는 확신이 국민들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울진 지역에서 경미한 진동이 감지되었을 때 원전은 자동으로 냉각 모드로 전환되었고 3초 만에 모든 데이터가 본사와 정부 서버로 전송되었습니다. 이런 신뢰의 체계가 바로 한국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렇죠. 신뢰는 말로 쌓이는 게 아닙니다. 결과로 증명되는 데이터의 총합이 신뢰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권위로 신뢰를 강요하지만 한국은 성과로 신뢰를 증명합니다. 후쿠시마 사태 후 일본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68%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원자력 관련 정책 신뢰도는 74%로 OECD 평균을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변화하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책임 회피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가 발생하면 원청과 하청,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서로 탓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입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원전 최고 책임자뿐 아니라 AI 시스템 분석팀, 그리고 현장 엔지니어가 동시에 보고를 받습니다. 책임의 분산이 아니라 책임의 통합이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의 에너지 행정은 여전히 상명하달식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려면 수년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사이 위험은 커집니다.
반면 한국은 정책 결정을 기술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과학이 통치하는 행정. 그것이 바로 신뢰의 근본입니다. 이제 국제사회도 그 차이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원전 산업은 최근 10년간 수출 계약 공건, 반면 한국은 UAE, 폴란드, 체코 등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는 안전하다고 외치지만 세계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이 건설한 원전은 믿을 수 있다는 평가가 보편화되었습니다. 결국 신뢰는 언어가 아니라 결과의 언어로 말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내에서도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용기를 잃었다. 그 말은 사실상 그들의 실패를 인정한 고백입니다. 한편 한국은 정반대로 기술로 용기를 만들어낸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뢰의 문제는 단지 원자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철학입니다. 위기를 감추려는 나라와 위기에서 배우려는 나라. 일본은 첫 번째를 선택했고 한국은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의 차이가 세계 시장, 외교 관계, 그리고 국민의 자존감까지 갈라놓고 있습니다. 결국 후쿠시마는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라 철학의 실패였습니다. 한국은 그 철학을 바꿔냈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신념. 그 신념이야말로 지금 서울을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의 잿더미 속에서 복구를 외칠 때 한국은 전혀 다른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준비, 준비. 위기가 닥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다리지 않도록 만드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한국이 지난 10년간 조용히 추진해온 에너지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한국은 후쿠시마 이후 세상을 지켜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재난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 둘째, 기술과 제도의 진보는 언제나 정치적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 당시 한국 정부는 원자력 중단 여론이 거세게 일던 시기에 오히려 역발상으로 더 안전한 원전을 더 잘 설계하자고 선언했죠. 그리고 그 도전이 지금의 APR 1400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정은 당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세계가 원전 포기 선언을 하는 와중에 한국만이 정반대의 길을 간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뒤에는 단순한 기술적 자신감이 아니라 국가적 철학이 있었습니다. 공포에 지배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공포를 통제하는 나라가 되자.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철학은 숫자로 증명됩니다. 2013년 이후 한국은 원전 안전점검 건수를 4배로 늘렸고 모든 주요 원전에는 실시간 진동 감지 AI가 설치되었습니다. 심지어 각 발전소의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태블릿에는 예측 리스크 모듈이 탑재되어 현장 근로자가 예상 진동이나 온도 이상을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미래 예측형 에너지 운영의 시초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시스템이 가능했을까요? 한국은 에너지 기술을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생존 인프라로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이후 한국은 국가 에너지 통합센터를 만들어 모든 전력, 발전소, 풍력, 태양광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주체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AI가 국가 전체의 전력 흐름을 실시간으로 조율합니다. 말하자면 한국은 이미 에너지 자율주행 국가로 진입한 셈이죠. 이 시스템의 뿌리는 바로 K에너지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서울, 울산, 제주를 잇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는 AI와 IoT를 통해 각 지역의 발전량, 기상 데이터, 산업 전력 수요를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태양광이 약해지면 자동으로 원전이 출력을 보정하고 풍속이 높아지면 즉시 풍력 비중이 확대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단 0.3초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그 속도를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잡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조용히 세계를 앞서간 이유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때 한국은 이미 미래의 전기 지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2018년 당시 일본 언론이 한국은 원전을 유지하다 결국 위험에 빠질 것이라 비난했지만 지금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위험에 빠진 건 일본이고 안전을 수출하는 건 한국입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기술은 수출형 안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죠. 예를 들어 한국형 원전의 핵심 알고리즘은 해외 수출 시 자동으로 각국의 기후, 지진 패턴, 토질 조건에 맞게 조정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복제 가능한 안전입니다. 후쿠시마가 지역적 실패라면 한국의 APR 1400은 보편적 안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AI가 데이터를 계산하지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여전히 사람입니다. 한국은 기술이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을 돕는 도구로 만든 첫 번째 나라입니다. 이 철학이 바로 한국형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의 차별점이죠. 그렇기에 외신들은 한국을 조용한 혁명가라 부릅니다. 소리 높여 자랑하지 않지만 결과로 증명하는 나라. UAE 바라카 원전이 완공되었을 때 현지 관계자들이 가장 감탄한 것은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운영팀의 안정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설계한다. 바로 그 신뢰가 한국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지진이 오면 자동으로 멈추고 폭풍이 오면 에너지가 이동하며 기후가 바뀌면 정책이 변합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이미 예측된 미래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준비해온 20년이 지금 세계가 의존하는 안전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준비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누가 미래를 설계할 자격이 있는가? 그 답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세계의 중심을 외친 적이 없지만 지금 그 중심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넘어 미래를 통제할 힘이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세계는 한 가지 질문에 집착했습니다. 완전히 안전한 원자로는 존재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나라는 이 질문 앞에서 침묵하거나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나라는 그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세 글자였습니다. APR 1400. 많은 이들이 APR 1400이라는 이름을 듣고 단순한 차세대 원자로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설계가 아니라 한국의 국가 철학이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이 원자로는 재난 이후의 복구가 아니라 재난 자체를 발생하지 않게 설계된 기계입니다. 맞습니다. APR 1400은 기존의 원자로보다 냉각 효율이 30% 이상 높고 핵심부를 감싸는 이중 경납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것이 수동적 안전 시스템을 완전히 버리고 자율적 생존 시스템을 탑재했다는 점입니다. 즉, 외부 전력이 완전히 끊겨도 72시간 동안 자체적으로 냉각을 유지하며 필요할 경우 AI가 자동으로 출력 조절을 수행합니다. 이 시스템은 후쿠시마 사고에서 드러난 치명적 약점을 완전히 제거한 설계입니다. 당시 일본 원전은 전력 공급이 끊기자 모든 냉각이 마비됐죠. 반면 한국의 APR 1400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생명체처럼 반응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도망가도 원전은 스스로 살아남는다. 이 철학은 세계 원전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세계는 이 기술을 K-누클리어 레너산스라고 부릅니다. 2018년 UAE 바라카 원전에서 첫 가동 신호가 켜졌을 때 현장에 있던 국제원자력기구 IAEA 관계자들은 놀랐습니다. 하나의 나라도, 그것도 일본이나 프랑스가 아닌 한국이 이토록 완벽한 시스템을 완성했다는 사실에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윤리적 설계, 에시켈 엔저니링, 다. 그리고 그 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APR 1400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효율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출력은 1400메가와트로 한 기당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할 전력을 생산하면서도 방사능 배출량은 기존 대비 10분의 1 수준입니다. 게다가 폐연료 관리도 완전히 자동화되어 인간이 방사능 구역에 직접 접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안전과 생산성이라는 두 개의 모순된 목표를 동시에 실현한 셈이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설계가 한국의 자국 기술 100%로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핵심 냉각제 펌프, 제어봉 구동 장치, 안전 밸브까지 모두 국내 기업이 개발했습니다. 즉, APR 1400은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라 한국 기술 주권의 상징입니다. 한 나라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술 자립에 투자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체죠. 실제로 폴란드,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한국형 원전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안전하면서도 현실적인 모델이기 때문이죠. 서방의 원전은 지나치게 비싸고 중국의 원전은 믿을 수 없습니다. 결국 남는 선택지는 한국형 APR 1400뿐입니다. 한국은 이제 안전의 표준을 수출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의 운영자들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남긴 설계 노트를 경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노트에는 기술뿐 아니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믿되 인간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 이 문장 하나가 바로 APR 1400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맞아요. 이 기술은 단순히 원자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의 인간과 공존할 에너지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AI가 실시간으로 방사선 수준을 측정하고 로봇이 자동 점검을 수행하며 빅데이터가 사고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에서 움직이죠. 바로 K-에너지 컨트롤 브레인, 한국형 에너지 통합 AI입니다. 결국 APR 1400은 한 나라의 기술력 이상입니다. 그것은 한국이 위험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선언입니다. 위험을 피하지 않고 위험을 재설계한다. 그게 바로 서울의 방식이고 그것이 지금 세계가 배우려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후쿠시마가 위기의 교과서였다면 APR 1400은 신뢰의 매뉴얼입니다. 이제 세계는 일본을 걱정하면서 동시에 한국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미래는 이미 APR 1400이라는 이름 아래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한때 원자력은 인류에게 공포의 단어였습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재난. 그러나 지금 그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원자력을 위험한 기술에서 지속 가능한 생명에너지로 재정의했습니다. 즉, 원자력의 이미지 자체를 바꾼 유일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 변화의 출발점은 단순했습니다. 에너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의 대상이다. 한국은 원자력을 억제하거나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공지능과 윤리로 길들인 기술로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원전은 단지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데이터가 살아 움직이는 실험실입니다. 하루에도 수억 개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 데이터는 다시 재생에너지 시스템과 연결됩니다. 맞아요. 한국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대립구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태양광과 풍력을 키우기 위해 원전을 줄였지만 한국은 그 둘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었습니다. 이른바 하이브리드 에너지 하어머니. 원자력이 안정성을 담당하고 재생에너지가 다양성을 담당하는 방식이죠. 결국 균형의 기술, 그것이 바로 한국의 방식입니다. 그 조합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 고리 원전 인근에 설치된 K에너지 링센터는 원전과 태양광, 해상풍력이 한 네트워크로 묶여 있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발전량을 계산해 전력 수요를 자동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가 즉시 개입합니다. 즉, 원자력이 재생에너지를 보호하고 재생에너지가 원자력을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시도되지 않았던 상호 보완형 전력 생태계가 한국에서 현실이 된 거죠. 이건 단순히 기술적 통합이 아닙니다. 철학의 통합입니다. 한국은 안전과 진보를 대립하는 개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이후 전 세계가 안전을 택하자고 말할 때 한국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진보하겠다.
이 한 문장이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요약합니다. 그 철학은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IAEA는 한국을 누클리어 리뉴어블 인터그레이션 파이어니어, 즉 핵재생 융합 에너지의 개척자로 지칭했습니다. 유럽의 한 에너지 분석가는 한국은 원자력의 이미지를 회복시킨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죠. 이제 원자력은 한국 덕분에 공포의 상징에서 신뢰의 기술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시민들이 원자력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과학 캠프에서 APR 1400의 구조를 배우고 대학생들이 원전 AI 시뮬레이터를 다루며 시민들이 직접 전력 흐름을 모니터링합니다. 이건 단지 에너지의 민주화가 아니라 신뢰의 민주화입니다. 그렇죠. 한국은 국민이 에너지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K-스마트 에너지 시티전 프로그램에서는 일반 가정이 자가발전 데이터를 국가 에너지망과 연결해 AI 최적화를 돕습니다. 즉, 서울의 시민 한 명 한 명이 에너지 생태계의 노드가 되는 거죠. 이건 에너지 분야에서 참여형 민주주의가 실현된 첫 사례입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원자력을 위험한 과거로 남겨두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 하지만 불안정한 전력망 때문에 전력 수급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도쿄는 사상 최초로 전력 절약 비상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한국은 폭염 속에서도 전국 전력망의 안정도가 99.9%를 유지했습니다. 그 차이는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시스템적 사고의 차이입니다. 정확히요. 한국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경쟁 관계가 아닌 공진 관계로 만들었고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AI는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위험을 예측하지만 결정은 여전히 인간이 내립니다. 이 구조야말로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는 에너지 철학의 실현입니다. 결국 한국은 세계가 잃어버린 질문에 답했습니다. 원자력과 인류는 공존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예스, 버돈니 위드 에식스 앤드 인텔리전스. 윤리와 지능, 이 두 단어가 한국의 새로운 원자력 패러다임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다시 원자력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번엔 공포가 아니라 희망의 시선으로. 그리고 그 시선의 중심에는 더 이상 도쿄가 아니라 서울이 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을 재정의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의 언어 자체를 다시 쓴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전력망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발전소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두뇌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AI 에너지 통합 시스템, 즉 K-에너지 브레인입니다. 이 인공지능은 전국의 원전, 풍력, 태양광, 수소 발전소 데이터를 초단위로 수집하고 스스로 판단해 전력 흐름을 제어합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은 이미 AI가 전기를 운영하는 국가가 된 것이죠. 맞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전력 수요를 계산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AI는 날씨, 산업 생산량, 교통량, 심지어 병원과 데이터 센터의 실시간 전력 사용 패턴까지 분석합니다. 그 결과 에너지 낭비는 줄고 안정성은 극대화되죠. 예를 들어 폭염이 예상되는 날에는 AI가 미리 냉방 수요를 예측하고 ESS 저장량을 늘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AI가 전력을 통제한다면 인간은 어디에 있나? 한국의 답은 명확합니다. AI는 결정권자가 아니라 예측자입니다. 사람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에 AI가 먼저 수백만 가지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경로를 제시하죠. 즉, 인간의 판단이 더 빠르고 더 현명해지도록 돕는 지능형 조언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 철학은 단순히 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인간 중심형 AI라는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안전을 확장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AI는 에너지의 감시자이자 경고자이며 방패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2023년 울산 앞바다의 해상 풍력단지에서 급격한 풍속 변화가 감지되었을 때 AI가 먼저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 원전 출력 조정을 자동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대규모 정전이 단 3초 차이로 막혔습니다. 이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 것은 K-그리드 퀀텀 네트워크입니다. 이건 단순한 통신망이 아니라 양자 암호화 기반의 에너지 데이터망입니다. 즉, 해킹이나 전자전 상황에서도 끊기지 않습니다. 미국조차 아직 실험 단계에 있는 기술을 한국은 이미 상용화했죠. AI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의 30만 개 센서와 실시간으로 대화합니다. 한국의 전력망은 지금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이건 단순히 에너지 관리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혁신이기도 합니다.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마비되는 것이 전력망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AI 전력 시스템은 공격을 받더라도 자동으로 오해 경로를 계산하고 필수 인프라 군 통신, 병원, 데이터 센터로 전력을 우선 공급합니다. 한마디로 AI가 국가 생존의 두뇌로 작동하는 셈이죠. 이런 기술은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은 한국의 AI 에너지 거버넌스 모델을 공식 연구 사례로 채택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은 세계 최초로 AI를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에 통합한 나라라고 평가했죠. 일본은 여전히 전력망 조정에 수동 인력을 투입하지만 한국은 이미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운영하는 자동화된 문명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AI는 단지 데이터를 읽는 기계가 아닙니다. AI는 매 순간 학습하고 스스로 기준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겨울 갑작스러운 한파로 전국적인 전력 수요가 폭증했을 때 AI는 고온 발전 효율 저하를 예상해 사전에 냉각 효율이 높은 원전 라인을 중심으로 재편성했습니다. 그 결정으로 정전 한 번 없이 겨울을 넘겼습니다. 이건 인간의 직감이 아니라 AI의 직관이 만든 성과였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AI를 빠르게 전력망에 도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에너지를 단순한 산업으로 보지 않고 국가의 신경망으로 정의했기 때문이죠. AI는 이제 한국에서 단지 기술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연장선입니다. 데이터를 공개하고 시민이 직접 전력 흐름을 모니터링하며 국가와 국민이 함께 전력을 관리하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에너지 민주화의 완성입니다. 결국 한국은 AI를 통해 에너지를 통제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언어를 다시 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AI를 두려워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기술에 앞서 윤리를 먼저 프로그래밍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AI가 인간을 대신하지 않고 인간의 생명을 지켜주는 시대. 그 미래는 이미 서울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많은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이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 비현실을 현실로 만들어낸 첫 번째 나라입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그리고 저장 배터리, 이 네 가지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면서 이제 한국의 재생에너지는 꿈의 기술이 아니라 산업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배경에는 확실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6배 증가했고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전력의 31%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모든 성장이 안정성의 손실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의 변동성이 늘 문제였지만 한국은 AI와 ESS 시스템으로 그 불안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맞아요.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약점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날씨조차 데이터로 예측하는 나라가 되었죠. 예를 들어 전남 신안의 해상풍력단지는 이성기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풍속, 파고, 온도를 기반으로 발전량을 예측합니다. AI는 그 예측 데이터를 K-에너지 브레인에 보내고 원전과 저장 배터리 출력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그 결과
풍속이 급변해도 전력 공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건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생태계입니다. 태양이 뜨면 태양광이 작동하고 구름이 끼면 배터리가 개입하며 풍속이 강해지면 풍력이 우선순위를 가져가고 모든 과정이 인공지능의 조율 아래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이건 마치 오케스트라 같아요. 지휘자는 AI, 악기는 태양과 바람, 그리고 리듬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흐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의 ESS 기술력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 SDI가 만든 초대형 리튬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 저장 장치로 평가받습니다. 한국의 ESS는 단순히 전력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전력의 성격을 분석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소비 패턴으로 쓰일지를 예측하죠. 그 예측을 통해 전력 낭비를 20% 이상 줄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한국의 재생에너지가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 경제 구조까지 바꿨다는 점입니다. 풍력 터빈을 만들던 기업들이 지금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남 충북 지역의 작은 농가들이 태양광 패널을 통해 매달 고정 수익을 얻습니다. 즉, 재생에너지는 이제 부유한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건 에너지 민주주의의 또 다른 형태죠. 하지만 일본, 중국, 유럽이 재생에너지 확산에서 고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 통합의 철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원전, 풍력, 태양광을 경쟁이 아니라 협력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력 시스템에는 전혀 공백이 없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밤에는 원전이, 바람이 잦으면 수소가,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알고 움직입니다. 이 철학을 상징하는 대표 사례가 바로 제주도 곶자왈 프로젝트입니다. 제주는 완전한 탄소 중립섬을 목표로 AI 기반 스마트 그리드와 해상 풍력, 지열 발전, 그리고 수소 저장소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곳은 실험실이 아니라 실시간 작동하는 미래 도시입니다. 심지어 전력망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합니다. 이건 인류가 처음으로 만든 자율에너지 도시라 불릴 만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과연 완전한 대안인가? 한국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아니요, 하지만 완벽히 통제 가능한 현실이다. 한국은 이상을 좇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을 바꾸었죠. 바로 이 현실주의적 접근이 한국을 세계의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태양이 비추지 않아도 바람이 멎어도 AI와 데이터가 그 빈틈을 메웁니다. 그 덕분에 한국은 재생에너지를 신화에서 과학으로, 이론에서 산업으로 바꿔놓은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의 성공 모델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문명의 프로토타입이라는 거요. 기후위기 시대 누구나 에너지를 말하지만 실제로 미래를 설계한 나라는 오직 한국뿐입니다. 태양이 지더라도 서울은 여전히 빛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미래를 보여준 나라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재난을 피한 나라가 아니라 재난을 극복할 시스템을 창조한 나라. 위기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기를 설계한 나라에 대한 존경입니다. 그렇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지난해 공식 보고서에서 한국의 에너지 통합 시스템을 21세기 가장 진보한 원전 재생 융합 모델로 평가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형 에너지 표준 K-에너지 프로토콜을 연구 레퍼런스로 채택했고, 세계은행은 서울을 AI 기반 에너지 관리의 글로벌 수도로 지정했죠. 한마디로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 수출의 기준국이 되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아부다비에서 벌어졌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의 완전 가동식 날. 국제 언론들은
한국이 21세기 산업혁명의 불을 다시 켰다고 썼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르몽드는 사설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을 두려움에서 신뢰로 되돌려 놓았다. 그 한 문장이 세계의 인식을 바꿨습니다. 그 인식의 변화는 정치적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원전 기술을 미국, 일본, 프랑스의 전유물로 여겼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국제 원자력 협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가 모두 한국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에너지 주권의 재편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신뢰입니다. 이 신뢰의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은 윤리적 기술 국가입니다. 안전을 장식으로 삼지 않고 실질로 구현합니다. 둘째, 한국은 공유의 철학을 가집니다.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파트너 국가의 운영권과 지식을 나눠줍니다. 셋째, 한국은 책임의 나라입니다. 사고가 나면 숨지 않고 데이터를 공개하며 해결책을 함께 찾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여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K-트러스트입니다. 그렇죠. 한국이 만든 이 신뢰 구조는 국제사회에서 에너지 에식스 아우커텍처, 즉 에너지 윤리 구조로 불립니다. 단순히 안전한 기술이 아니라 책임이 내장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기자들은 한국의 원전 현장을 취재하며 기계보다 사람이 더 정교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한국의 기술에는 인간의 손길과 철학이 공존하니까요. 게다가 한국은 기술뿐 아니라 이미지의 리더십도 만들어냈습니다. K-팝, KDME, KDF인스에 이어 이제는 KENERGY가 세계적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기술은 단지 효율을 팔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선택을 제시합니다.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간이 기술을 지휘하는 시대. 이 메시지가 바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결코 이 성과를 소리 높여 자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본처럼 화려한 홍보 캠페인을 하지도 않았고, 미국처럼 국제 포럼에서 주도권을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은 조용히 결과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세계의 언어가 된 것이죠. 조용한 기술이 가장 큰 울림을 남긴다. 바로 한국식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한국형 소형 모듈 원전 SMR 기술을 기반으로 한 K-솔러 하이브리드 플랜트가 건설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전력 공급이 아니라 현지 인재를 교육하고 운영권을 현지 정부에 넘겨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공유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는 한국을 새로운 리더로 인정합니다. 에너지 안보, 기술 윤리, 산업 자립. 이 세 가지 축을 모두 균형 있게 발전시킨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니까요. 미국은 에너지를 무기화했고, 일본은 에너지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에너지를 신뢰의 언어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외교의 형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의 원전 계약 이후 국방 반도체 인프라 협력까지 확대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전력이 아니라 외교의 전류로 흘러가고 있는 셈이죠. 이건 기술 외교의 새로운 형태, 총 대신 발전소로 평화를 수출하는 모델입니다. 결국 한국은 세계가 필요로 했던 대답이 되었습니다. 기술은 안전할 수 있는가? 국가가 윤리적일 수 있는가? 에너지가 평화를 만들 수 있는가? 한국은 이 모든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이 지금 전 세계의 찬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제 빛을 생산하는 도시가 아니라 신뢰를 생산하는 도시입니다. 후쿠시마의 재난 이후 14년, 세계는 두 개의 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도쿄가 걷는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서울이 만든 길입니다. 둘 다 안전을 말하지만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쿄는 과거를 덮으려 했고 서울은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이제 두 나라의 에너지 철학은 서로 다른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제로 리스크라는 허상을 좇고 있습니다. 위험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생각은 언뜻 완벽해 보이지만 그건 현실을 부정하는 접근이죠. 한국은 정반대의 철학을 가집니다. 위험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한다. 이 차이가 바로 서울과 도쿄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도쿄는 여전히 관료 중심, 폐쇄형, 과거형 시스템에 머물러 있습니다. 원전 재가동 논의조차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정치적 계산이 기술적 판단보다 앞서죠. 하지만 서울은 AI와 데이터, 그리고 공공신뢰를 중심으로 열린 기술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기술은 국민의 감시를 받으며 정부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합니다. 이건 단순한 에너지 운영이 아니라 국가 운영 철학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일본의 원전은 기밀 속에서 움직이고 한국의 원전은 투명성 속에서 작동합니다. 일본은 국민이 정부를 믿기를 요구하지만 한국은 정부가 국민에게 믿음을 증명합니다. 이 차이가 결국 신뢰의 경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한국의 에너지 산업은 해외 투자 유치 1위를 기록했고 일본은 해외에서 기술 신뢰도를 잃었습니다. 실제로 수치가 그걸 증명합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원전 수출 승인율은 92%, 일본은 8%에 불과합니다. 한때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일본이 지금은 한국의 안전 매뉴얼을 번역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역사의 반전입니다. 그리고 더 큰 차이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후쿠시마 이후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복구는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지만 그 복구의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원전 주변 지역 주민에게 에너지 세이프티 데이터 접근권을 부여했습니다. 즉, 국민이 직접 안전을 감시하는 구조죠. 이건 세계 어디에도 없는 투명한 모델입니다. 이 차이는 곧 문화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기술을 전문가의 영역으로 남겨두었지만 한국은 기술을 사회적 자산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과학자가 토론하고 시민이 데이터를 공유하며 AI가 정책을 보조합니다. 즉, 과학이 권력이 아니라 공공의 언어가 된 거죠. 그 철학의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분명합니다. 도쿄는 원전을 두려워하지만 서울은 원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일본의 교과서에는 여전히 핵의 위험이 강조되지만 한국의 교과서에는 핵의 윤리가 등장합니다. 한쪽은 과거를 반복하고 다른 한쪽은 미래를 교육하고 있는 셈이죠. 국제사회에서도 이 인식의 차이는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G7 회의에서 일본이 탈원전 국가로 분류될 때 한국은 안전한 원전 보유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같은 원자력 기술을 두고도 한쪽은 두려움의 상징, 다른 한쪽은 신뢰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산업 경쟁이 아니라 문명인식의 분기점입니다. 흥미롭게도 일본 내부에서도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에너지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신뢰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신뢰를 기술로 잃었다. 이 말은 곧 일본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했다는 뜻이죠. 한국은 신뢰를 과학적 절차로 증명했고 일본은 신뢰를 정치적 언어로만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이건 두 도시의 철학적 대화입니다. 도쿄는 여전히 질문합니다. 안전이란 무엇인가? 서울은 대답합니다. 예측 가능한 책임이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모든 차이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도쿄와 서울의 차이는 과거와 미래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과거의 실패를 덮으려 하고 다른 하나는 그 실패로부터 미래를 재구성합니다. 도쿄는 여전히 재난의 그림자를 끌고 가지만 서울은 그 그림자를 빛으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두 도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움의 도시 도쿄,
혹은 신뢰의 도시 서울. 한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기술에는 도덕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윤리적 공학, 에시켈 엔저니링, 즉 기술이 인간의 안전과 존엄을 전제로 만들어지는 체계. 후쿠시마 이후 전 세계가 안전 매뉴얼을 고치고 있을 때, 한국은 매뉴얼이 아니라 철학의 언어를 새로 썼습니다. 그렇죠. 한국은 기술을 도구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인간의 연장된 책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원전 설계 단계부터 사회학자, 심리학자, 윤리 전문가가 함께 참여합니다. 기술이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도록 설계되는 거죠. 이건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못한 접근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 산업화, IMF 위기, 팬데믹 등 숱한 위기를 거치며 기술이 인간을 살릴 수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술자들은 언제나 묻습니다. 이 기술은 사람을 지킬 수 있는가? 그 질문이 바로 모든 발명의 출발점입니다. 그 철학은 지금 K에너지 에식스 코드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발전소, 배터리 공장, AI 시스템은 윤리 검증 단계를 통과해야 가동됩니다. 심지어 알고리즘조차 인간의 생명 보호 항목에서 최소 98점 이상을 받아야 승인됩니다. 즉, 한국의 AI는 단순히 효율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을 수치로 반영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원전 통제 AI는 발전 효율보다 근로자 안전 지수를 우선 계산합니다. 만약 사고 가능성이 0.01%라도 감지되면 즉시 출력을 낮추고 휴먼 컨트롤러에게 위험 회피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기술의 윤리를 각인시키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알고리즘에 양심을 심은 나라입니다. 이 철학은 산업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공장은 AI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전력 효율만이 아니라 노동자 스트레스 지수까지 모니터링합니다. 하나의 수소 플랜트는 인권 감시 센서와 연결되어 있어 위험 지역 접근 시 자동으로 작업을 중단합니다. 이 모든 것은 생산성보다 생명을 우선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기술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이 에너지 윤리 자격증을 필수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수학이 아니라 양심의 구조입니다.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지 않게 만드는 인간의 기술. 이게 바로 한국이 세운 새로운 문명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국제 표준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IAEA는 K-에시켈 리액터 마델을 차세대 원전 운영의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수출한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한국은 안전한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미래를 나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도쿄의 한 학자가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일본의 기술은 정확했지만 한국의 기술은 따뜻하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은 인간의 체온을 닮았습니다. 데이터가 차갑게 흘러도 그 안에는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만든 인간 중심 기술 문명의 핵심이죠. 그래서 한국의 발전소는 이제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존중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기술자는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조율자로 불립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들을 엔저니어가 아닌 가어디언이라 부릅니다. 기술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기술자. 이건 한국이 전 세계에 던진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한국은 기술의 본질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기술이 인간보다 위대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인간을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더 존엄하게 살아가게 하면 됩니다. 그 단순한 원칙이 지금 세계의 윤리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서울은 이제 기계의 도시가 아니라 양심이 숨쉬는 도시입니다.